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을 맡은 KBS 전종철 기자입니다.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경기지사 시절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과 자신의 방북을 당국 허가 없이 추진하고 북이 요구한 800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쌍방울이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 현안들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조목조목 짚어봅니다. 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전국 해법과 보수 정당이 갈 길은 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전북 부안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 들어 가장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한 그 의미, 유인창 경북대 지구시스템과학부 명예교수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 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매주 수요일에는 현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윤종군 민주당 원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윤종군 대변인님은 지난주에 출연하셨죠? 네네. 이제 두 번째 출연이시고요. 김민전 대변인님은 이제 첫 출연이시니까 또 중책인 수석 대변인 맡으셨습니다. 김 의원님이 등원한 소감, 포부 한 말씀 짧게 해주세요. 네, 뭐 포부라기보다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참 상황이 너무나 녹록지 않은 것도 사실인데요. 그러나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은 수석 대변인이 두 분이신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원내 좀 수석이 증명해달라고 있고요. 지난주에 수석으로 곽기태- 지금 아니 기분 나쁘세요? 왜? 아니 곽기태 의원님도 수석 네, 대변인이라 그렇습니다. 그러셔가지고 저희는 이제 수석 대변인 한 명만 두니까 네. 누구시죠? 잠깐 수석 저희 대. 이제 중앙당에만 수석 대변인이세요. 아, 그러시군요. 이해식 의원님. 예. 이해식 의원. 네네. 자, 이제 검찰이 오늘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죄와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북한에 줄 돈을 대납하도록 한 그런 뭐 혐의를 이제 검찰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윤종군 대변인님, 네. 이번 기소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더 커졌다 이런 관측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저희로서는 뭐 참 검찰이 정말 징글징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한두 번도 아니고 이번에 또 제3자 뇌물죄, 북한을 조사할 수도 없는 대상인데 북한에 이제 이로운 뭐 이런 걸 했다고 해서 또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뭐 2심에서 이제 무죄가 이제 확정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도 밝혔지만 최근에 이제 드러나고 있는 국정원의 그동안의 자료, 그 국정원 자료에 보면 이재명 방북 비용 이런 거는 전혀 없고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위해서 했다, 이런 것들이 오랜 기간에 걸친 국정원 자료에서도 밝혀졌는데, 그런 것들이 재판부에 1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이 안 됐고, 또 최근에 이제 신명섭 경기도 이제 평화협력국장의 진술 세미나에 이제 자기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진술했던 부분, 또 안부수 아태협 회장도 쌍방울 측으로부터 이제 뭐 딸의 오피스텔을 제공받고, 이런 것들이 1심 재판부의 증거로서 지금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보고요. 2심에서는 무죄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국정원 문건도 또
검찰총장은 또 다르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김민전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저는 지금 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징글징글하다 이 말씀에 정말 동감하고요. 많은 국민들이 정말 징글징글하다 생각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단 한 분이 어떻게 이렇게 네 가지의 재판에 기소가 될 수가 있느냐. 하나는 백현동과 대장동 그리고 성남 FC 이걸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재판이고요. 그리고 선거법 위반이 있고요. 그리고 또 위증 교사 재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북 송금이어서 이 네 개의 재판을 받게 된 정말 이런 분이 한 분이 계신다라는 것이 너무 징글징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더더욱이나 여기 관련된 재판에 이미 공범 유사 같이 개입되어 있는 분들 가운데 유죄받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백현동 같은 경우는 김인섭 씨가 5년을 이미 선고를 받았고요. 또 대북 송금의 경우에는 이화영 씨가 이미 9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자들이 이렇게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정말 일각에서 얘기하듯이 민주당에서 얘기하듯이 검찰이 소설을 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미 재판에서 이런 판결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것보다도 아마 더 징글징글한 것은 계속해서 재판 과정에서도 조작을 하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징글징글한 게 아닌가. 이화영 재판의 경우만 해도 검찰이 뭐 술과 연어로 이 회유를 했다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날짜를 계속 옮기고 장소를 옮기고 결과적으로 이것을 입증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김용 씨의 재판은 재판 과정에서 아예 알리바이를 조작했습니다. 그것이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당신 그럼 전화기를 열어봐라 하니까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알리바이 조작한 것이 드러났어요. 과연 이렇게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이런 분들이 또 민주당의 부원장도 하시고 이런 걸 보면 국민들은 정치를 어떻게 보실까 정말 걱정되죠.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보는 평가의 지점은 이제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좀 나왔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과가 이제 입증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직 이제 결과로 입증된 것은 없다. 그 이화영 부지사가 얘기했던 이제 진술 세미나에 대한 것들도 오히려 그런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는 것이 법정에 이제 출두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확인되고 있고 오히려 그 검찰에서 자료를 지금 제출하고 있지 않잖아요. 정확하게 이화영 지사가 했을 때 또 김성태가 출두했던 기록 이런 거를 다 그게 무슨 대단히 보완을 요구하는 자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실이었는지 아닌지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까지도 제출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다 냈죠. 검찰에서 사진도 내고 뭐 처음에는 참고라고 했다가 저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내가 질문 안 해도 그 될 것 사진들을 같아요. 다 냈었고요. 수원지검에 저희 국회의원들이 찾아가서 요구까지 했는데도 내질 않았어요. 네, 그렇게 우기시면 안 되고요. 자, 다시요. 그 윤종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국정원 문건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뭐라 그랬냐면 그 내용이 구체적이진 않고 국정원에서 검증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불분명하다 이런 설명을 하긴 했네요. 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 오늘 그 검찰이 기소한 취지는 여하튼 뭐 북한의 그 쌍방울측에 대납을 하겠다 거액을 뭐 이런 취지고 앞서서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부는 이런저런 판결을 내놨는데 그 중에 좀 약간 눈에 띄는 부분이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가 휴대전화 바꿔줘서 이제서 통화했다고 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민전 대변인 이런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보시기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은 쌍방울을 모른다. 쌍방울 네일을 입은 것 말고는 없다. 이렇게들 말씀해 오셨어요. 그러나 이번 재판부의 경우에는 통화한 것도 인정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이번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정도라고 한다면 구속 기소를 해야지 왜 그냥 기소를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방북을 위해서 300만 불 그리고 또 스마트 팜을 한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대북 제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경기도 의회에서도 찬성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 팜을 한다고 또 500만 불을 대납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게 이런 것을 대납하게 했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중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검찰이 지나치게 드라이하게 혹은 또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눈치를 본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미 재판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유죄 판결을 그것도 상당히 많은 형량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재판의 결과는 상당히 예상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김민전 대변인님, 야당에선 민주당에선 야당 탄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적 죽이기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네, 부분 어떻게 야당을 탄압할 힘이나 정적을 죽일 힘이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민주당이 독주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이런 경우에는 구속 기소를 해야 될 텐데 왜 기소를 그냥 하느냐, 불구속 기소를 하느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게 왜 야당 죽이기고 성적 제거이냐 이런 얘기를 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윤종훈 대변인님, 예. 재판부에서 이제 그 진술, 김성태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가 간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참 저희도 당황스러운데 그 재판부가 굉장히 큰 선입관을 가지고 이번 재판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인식입니다. 김성태 회장을 뭐 다르게 나쁜 사람으로 몰고 싶지는 않지만 이전에 뭐 조직폭력배와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주가 조작은 이미 한번 처벌받은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전례들을 다 무시하고 재판부의 그 판결문을 읽어보면 김성태는 선량한 중견기업을 이끄는 사람이어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이제 이화영 부지사에게 이제 그런 개연성이 있다. 이 선입관을 딱 가지고 모든 것을 판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이제 대표께서는 김성태와 직접 전화 통화를 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까지도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부가 이렇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이제 판결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3자 뇌물죄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북한에 이제 뇌물을 제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로 북한을 뭐 압수수색할 수도 없고 조사를 할 수도 없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도 참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든 문제죠. 그 이제 검찰이 이제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김 대변인께서 그럴 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느 국민이 거기에 동의하실까?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14번의 거부권을 행사하고 검찰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그래도 중립을 지켰던 국민권익이나 방통이나 감사원까지 다 총동원해서 야당은 탈탈 털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이번 총선에서 이제 엄중한 심판을 내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에 뇌물을 줬는지 안 줬는지 조사도 하기 힘든 이런 것을 가지고 제3자 뇌물죄로 적용하는 것에 비해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는 조사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한테도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그것은 국민 권익에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무혐의를 내렸단 말이에요. 이런 게 과연 국민 상식에 부합하겠습니까? 자, 김건희 여사 조사하는 거는 뭐 국민 권익위가 있고 검찰이 있고 특검을 진짜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 루트가 있고요. 윤종군 대변인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법치 유린 행태를 당장 멈추고 이제는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으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번 이화영 재판 결과로 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필요성이 뚜렷해졌는데도 이 대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 의회 독재에 동조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최근에 판사 선출제 이런 것도 이제 원내대표 입을 통해 나왔고 그 전에 검찰의 조작 수사를 우리가 특검하겠다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로서는 뭐 동의할 수가 없죠. 역으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 당에 이제 야당의 대표가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뭐 국민의힘이나 검찰에서는 반대의 주장을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법리적인 증거라든가 국민적인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로 무자비한 어떤 정치 탄압, 사법 탄압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키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노력 이런 것을 안 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정당이죠. 우리 그런 공격을 무수히 화살을 받고 있는데 방패를 들고 방어하고 하는 게 당연한 정당의 역할인 것이고 지금 이러한 상황을 여기까지 몰고 온 것의 전적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또 검찰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이렇게 유례 없이 한 정당의 대표를 죽이려고 했던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칼로 테러까지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할 때 신청했던 구속영장이 기각까지 됐습니다. 그때 국민의힘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국회에서.
그런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네, 그럼에도 제가- 불구하고 반성 네. 한마디 하지 자, 않고 조금 줄여주세요. 계속해서 이런 행태를 공격하는 것은 네. 너무 과한 처사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민전 지금 대변인님. 뭐 너무 많이 지나와서 이게 반박할 기회를 놓쳤는데요. 이 재판이 판사가 선입견을 가지고 이화영에 대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근거로 얘기하신 것이 김성태 회장을 선량한 기업인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전과가 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야말로 전과 사범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를 우리가 선량하다고 이제는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저는 윤 의원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다시 말꼬리 잡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지금 뭐 그 계속해서 정과가 어떻게 해서 정치적 만들어진 거예요? 그 정과가 뭐 과거에 다 이재명 대표가 잘못했으니까 검찰을 이루어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세력들이 본인은 부인하고 하고 있지만 법원에서 잘못된 근거들을 가지고 다 이렇게 낙인 찍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니 다 검사 낙인 사칭도 찍어놓고 하신 분을 무슨 그러니까 이제 검사를 와서 가지고 있는 그렇게 세력이라고 자기들이 권력 있을 말씀하시나요? 때 낙인 찍어놓고 나서 이제 와서 당신은 정가가 많다 이렇게 과거에 몰아치는 다 건 너무 좀 이루어진 일입니다. 너무 좀 이게 과한 지금 처사 이 아닙니까? 정부에 와서 이루어진 재판이나 수사가 그러니까 어쨌든 아니고요. 재판 결과를 가지고 다 낙인 찍었다 하는 거는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첫 주제는 여기서 넘어가죠. 다른 주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 이제 얘기 듣는 걸로 하고요. 자, 이제 뭐 우리가 늘 요즘 하던 주제지만 11개 상임위원장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거기에는 법사위, 운영위, 과방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7개 상임위를 과연 어떻게 할까? 뭐 의총에서 논의를 국민의힘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저는 뭐 안 받을 것 같다는 관측이 많던데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집권당으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비록 굴욕스럽다 하더라도 11개 상임위 가운데 그러니까 7개 상임위라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이렇게 의회 독재를 자행하는 것을 우리가 방치하고 거기에 굴욕적으로 뭐 대해서야 되겠는가? 이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저항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3일 동안 의총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의견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의회를 연구해 왔던 그 학자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은 그런 것입니다. 의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문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과거의 선례가 어떠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선례에 의하면 그야말로 여당 이 운영위원장을 가져가고 그리고 국회의장을 가지지 않은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던 것이 그동안의 선례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례를 무시하는 게 누구냐라고 하면 민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서 지난 21대에서도 본인들이 다수당이 되자마자 우리 다 가져가겠다. 법사, 운영 다 가져가겠다라고 얘기하다가 결과적으로 전체 다 가져가는 일이 발생했고요. 이번에도 또 다수당이 되니까 우리 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의회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불문율이 중요하고 그것이 서로 타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들이 바로 중거점이 되는 것들이 선례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선례를 다 무시하고 독재적인 행위를 해도 되는가 하는 분노를 표할 수밖에 없죠. 우리 윤 대변인님 반박 좀 해주시죠. 저희가 다 가져가겠다고 한 적이 없고요. 지난번에 이제 김종인 대표 취재에서도 김종인 그때 이제 여당이었죠. 그때 거기서 이제 야당이었구나. 그때 이제 다 안 하겠다라고 하신 거고 이번에도 저희가 22대 국회 개헌을 하면서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국회 의석 비율대로 11대 7로 나누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일관된 입장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다 가져가겠다고 한 적은 없다라는 거 사실관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요. 불문율 과거 사례 이제 말씀하신 거 저희도 지키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가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저희도 이제 관례 뭐 이런 거 지키고 싶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회법이고 법을 준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례나 이제 관례 이런 걸 따져 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전례 없이 거부권을 지금 2년 만에 지금 14번을 했단 말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한 50번 정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연간 단위 그분은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하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연간 단위로 따지면 지금 압도적 1등입니다. 정말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뉴스에서 오늘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이 101번째 거부권을 행사하셨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올까 봐 두려워요. 네, 대통령이 이렇게 전례 없이 관례를 따르지 않고 거부권을 무지하게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국회에서 그거를
다 관례만 따져서 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어쪽에서 합의되지 않은 쟁점 법안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통과를 해놓고 반대쪽 입장은 그런 겁니다. 통과를 해놓고 그럼 거부권 행사하는 거 자체만 갖고 하면 그거는 좀 약간 좀 어느 한쪽만 보는 거 아니냐 그런 또 지적도 있거든요.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게 여야 합의가 안 된 법은 다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근데 그것은 정말 민주주의 헌법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여야가 합의하기가 기본적으로 어려운 정당이라는 구조, 정치 구조라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원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그런 대통령의 논리대로 따져서 한다고 그러면은 대통령 여야 합의해서 뽑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0.7% 간발의 차이로 이기고 나서 모든 행정권을 지금 점화해서 권한을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자, 이견이 네. 있을 때 저 다수결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좋습니다. 사실 의회에서 다수결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앞에서 굉장히 잘못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이 헌법을 모르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모르는 것이다. 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야말로 잘못된 일이고 대통령에게 헌법적으로 주어진 정당한 권한이 바로 거부권, 다시 말해서 제2요구권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10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만은 루즈벨트 같은 경우에는 약 650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왜냐라고 하면 의회가 독주하면서 행정부가 원치 않는 법안을 계속 통과시키니까 그것을 방어하는 수단이 바로 거부권이다. 제2요구권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루즈벨트를 향해서 독선적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게 탄핵의 대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야말로 얼마나 몰지각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인가 하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그거에 없습니다. 대해서는 따로 말씀 안 드리고 미국은 그 독식을 해요. 총선에서 한 석이라도 많은 정당이 모든 국회 상임위원장을 다 갖고 국회를 운영합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자, 지금 저 국회 혹은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잠깐 이제 제가 묘사를 하면 박찬대 원내대표는 상임위들을 통해서 당장 부처 업무 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시 청문회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민주당 의원들이 진성준 의원 포함해가지고 법안 처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75일로 줄이는 이제 법안 개정 중이고요. 그다음 민형배 의원은 정부의 시행령 입법 예고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상임위가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윤종군 대변인 이거 약간 어떻게 볼까요? 삼권 분립을 약간 침해하는 어떤 그런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고 네. 그 시행령 개정 그거 이제 하나만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검수완박 과정에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검수완박 과정에서 이제 애초에는 검경 간의 이제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네. 부패와 경제 이제 두 개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회에서 국회에 보장되어 있는 입법권을 가지고 법안을 만들어서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이었죠. 시행령을 국회의 의결로 바꿔가지고 나머지 선거사범이나 다른 범죄들까지 5개를 이제 수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네. 이게 상권 분립에 위배되는 거죠. 입법권은 분명히 이제 국회에 있습니다. 거기서 큰 틀에서 수사권을 조정해서 2가지 영역만 해라라고 법으로 만들었는데 그거를 행정부가 임의로 시행령을 바꿔서 등자를 넣으면서 5개로 확대하는 이것이 국회가 갖고 있는 입법권을 침해한 사례가 되는 거죠. 이런 사례가 없었다면 저희가 굳이 이런 시행령 할 때 제한 조치를 두고 이렇게 하는 걸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네. 윤석열 정권에서 자초한 일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등자를 시행령에 넣었다라고 민전 대변인. 얘기하셨는데요. 이건 정확한 말씀이 아니고요. 이미 검수완박법에 등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등을 기타로 해석해서 시행령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등이라는 단어를 윤석열 정부가 넣었다 이런 말은 저는 옳지 않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걸 좀 지적드리겠고요. 사실 지금 법대로라고 하면서 이 국회의 운영을 제때 날짜 정해진 날짜 내에 빨리빨리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국회야말로 숙려하는 심의
수기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에서의 수기라고 하는 것은 다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게 지금 국회법 개정안들로 나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국회법의 경우에는 여야 합의로 일반적으로 개정합니다. 이 지금 말씀하신 숙려기관들이 90일 뭐 이렇게 들어있는 이 국회법이 소위 국회 선진화법인데요. 이것은 2012년에 여야가 합의로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수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끼리 다 이거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수기 제도인 국회의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 반해서 좀 더 빨리 진행돼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법원의 재판이다. 이렇게 드릴 수가 있어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정의는 지연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누가 지연시키고 있는가? 바로 이재명 대표야말로 온갖 증인들을 다 불러서 재판을 지금 한없이 끌고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야말로 정말 빨리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 결과 넣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갑자기 왜 이재명 대표 재판 얘기가 해서 나옵니까?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적용할 당원당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단일 지도체제 유지 쪽 이쪽으로는 이제 가닥이 잡힌 것 같고요. 그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20%로 할지 30%로 할지 그게 아직 고민인가 봐요. 왜 어떤 그 고민이 있습니까? 김민정 대변인. 그 당헌당규 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표결을 해보니 3대 3으로 일치했다. 그래서 네. 결정을 내릴 수 없어서 다시 특위에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특위 당헌당규 개정위원회의 위원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회의는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당 대표를 뽑는데 그 당원이 아닌 사람들로 대표를 뽑는 경우는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서는 예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든다라고 하면 뭐 영국 보수당의 대표를 뽑는다. 그가 만약 다수당이 되면 수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다 1당원 1표로 전 당원 투표를 가고 있어요. 그게 반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여론조사를 넣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여론조사를 넣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 당원끼리 한다라고 하면 민심도 반영해야 되는데 한국 정당의 경우에는 정치자금을 국고 보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국고 보조는 바로 국민들이 주시는 돈인데 그 민심을 반영 안 하면 어떡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의식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론조사를 반영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근데 30%를 반영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20%를 반영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나눠져서 좀 더 숙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 얘기니까 이번에 이제 민주당 내부 얘기를 제가 윤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최근에는 그 민주당이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그 뭐 사퇴 시한이죠. 그 당대표 사퇴 시한과 관련한 예외 조항 둔 그 조항이요. 그래서 친명 김영진 의원도 이제 비판을 했었는데 또 민주당 당무위원인 김동연 지사가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이거는 특정인 맞춤 개정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1번이 국회직 선출에 당원 20% 반영 과유불급이다면서 당원 중심 정당인 찬성하지만 국민정당 원내정당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그다음에 1년 전 당원 대권 분리 예외 조항은 불신자처하고 귀책 사유로 인한 무공천 약속 스스로 폐기하는 건 스스로 도덕적 기준을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그 사유를 들면서 좀 이 부분이 국민들한테 그 좀 의심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뭐 어떤 뭐 당에서 의사결정할 때 당내 이견은 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저는 뭐 김동연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이제 별로 이제 동의는 하지 않고 이것이 당의 이제 전반적인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1년 전 당권 대권 분리 그 이제 예외 조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에서 불필요하게 논란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께서도 그냥 이거 빼고 갑시다 이렇게 좀 제안을 좀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최초에 제안된 취지가 뭐 지방선거 때까지 공천권을 행사하기 위한 이런 거냐 이제 이런 이제 불필요한 이제 논란들이 커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애초에 이제 이 조항을 넣은 이유는 정치의 이제 비상적인 상황, 예상치 못했던 비상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임기가 이제 분명히 정해지지 않는
사태 시한이 정해지지 않은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비상적인 상황, 특별하고 비상적인 상황일 때 임기 조항을 어떻게 할 거냐, 사태 시한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차원에서 당원 당규를 좀 완비해 놓자. 그런 규정이 좀 미비했다. 그래서 국민의힘 당원 당규를 준용해서 요 조항을 만든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묘하게 이제 대표 이제 사퇴 시점 또 지방선거 공천권을 앞둔 시점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논란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도 부담이 좀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빼고 갑시다라고 이제 본인 생각도 얘기를 했는데 이왕 이렇게 이제 제안이 된 본래 취지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네. 당원 당규를 좀 완비해 놓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좀 문안을 수정해서 유연하게 수정해서 개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당의 이제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네. 네. 시간이 한 뭐 30초 40초 남았는데 말씀하신 김에 네. 전당대회 준비는 잘 돼갑니까 민주당? 저희가 이제 날짜는 이제 8월 18일로 예, 예. 이제 확정이 됐고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시도당 위원장도 선출해야 되고 또 각 지역연에 별로 지역 대의원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본격적인 이제 프로세스가 시작돼야 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윤종군 민주당 원내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서희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고속도로 공사와 작업 구간 사이 퇴근 교통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 하남에서 구리 남양주요금소까지 정체고요. 같은 방향 경기 서쪽에서는 자유로부터 송내 사이 긴 구간 흐름이 답답합니다.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은 안양터널에서 송내 사이 교통량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입장휴게소에서 안성분기점까지 정체인데요. 그 사이 안성 부근 2차로에 사고 나서 일대 혼잡합니다. 기흥동탄에서 판교 사이 또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서평택에서 팔탄분기점까지 비봉에서 용담터널까지 정체고요.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은 조암에서 남한산까지 긴 구간 흐름이 답답합니다. 당진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 서세종에서 진행되는 작업 정체 뒤로 3km 이어지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가는 길 용인 휴게소에서 부곡까지 15km 정체입니다. 군포와 군자 분기점부터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은 원창터널에서 시작되는 작업 여파로 춘천 분기점부터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오늘 오전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제일 큰 규모 지진입니다. 전북은 물론 경남과 수도권에서도 일부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다는 신고가 잇따른 가운데 앞으로 2, 3일 동안 여진도 우려됩니다. 유인창 경북대 지구시스템과학부 명예교수 전화 연결해서 이번 지진의 특징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 분석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인창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규모 4.8 어느 정도로 큰 어느 정도로 심각한 지진입니까? 그 지진의 규모는 그 리히터 스케일이라고 한 스케일이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그 규모가 한 단계 증가할 때마다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이 한 32배가 증가를 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네. 이렇게 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6년도 9월 경주 지진이 규모가 5.8입니다. 와, 근데 이번 그랬군요. 예. 지진이 4.8이니까 이번에 오늘 발생한 부안 지진은 경주 지진의 32분의 1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냥 뭐 5분의 4 뭐 이런 게 아니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지역에 따라 지진을 느끼는 감도 이거를 진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그 기상청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진도가 5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경주 지진이 발생할 때도 진도가 5였습니다. 그 지진이 발생한 지점은. 네. 근데 이렇게 그 지진의 규모가
단계가 하나 차이 32배 정도 단계가 하나 차이가 나는데 진도는 왜 같으냐? 그 이유는 그 지진의 발생 깊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경주 지진은 지하 15km 지점에서 발생을 했고 네. 부안 지진은 지금 지하 8km 지하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규모는 달라서 진도는 같은 진도로 느껴지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기상청은 지진 발생 위치를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이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발생 깊이도 땅속 8km라고 이제 별도로 발표를 했습니다. 진앙지의 위치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지진에서는? 그렇죠. 이제 지하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점, 여기를 진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진원지에서 수직으로 지표로 올라온 지점, 그 지점을 진앙이라고 합니다. 진원지인 지하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지만 진앙지인 지표에는 사람도 살고 있기도 하고 또 건물도 있고 또 도로도 놓여 있고 등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공 구조물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 지진이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지점이 바로 진앙입니다. 네. 그래서 그 지진이 발생하는 지진을 자주 발생하는 진앙지를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면은 이 지역에 대한 지진 피해를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앙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지금 문선형 씨가 문자로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지진파 종류도 봐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영향을 끼친 건 종파인가요? 아니면 횡파인가요? 지진파가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종파, 횡파가 있는 게 아니고 예. 사실은 그 종파는 P파고 횡파는 S파 두 번째 파고 그다음에 L파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표면파예요. 그래서 지진이 가장 피해를 많이 일으키는 지역 파는 맨 마지막에 오는 세 번째 파 L파가 표면파가 우리한테 피해를 많이 주죠. 네네. 자, 그렇군요. 자, 지진이 발생한 게 오늘 오전 8시 26분인데 이후 1시간 반 동안 모두 11차례 여진이 있었다고 기상청은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여진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요거 여진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셔야 됩니다. 지금 요거는 보니까 지금 여진의 규모가 1.5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행히 좀 굉장히 작은 규모인데 그래도 한 1, 2주 정도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2, 3일이 아니라 1, 2주요? 1, 2주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여진이라는 게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지금 4.8보다는 적을 것 같은데 뭐 가끔은 더 큰 경우도 있어요. 그 본진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본진보다는 항상 작습니다. 근데 지금 여진이 발생하는 거 보면 상당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1.5 이하로 내려가니까 네. 1.5 정도에서 발생을 하다가 그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뭐 본진보다 크지는 않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언뜻 떠오르는 생각이 만약에 본진보다 크면 그건 별도의 어떤 지진이겠네요. 이거의 여진이 그렇죠. 아니고 개념이요. 그렇거나 아니면은 네. 지금 아까 본진이라고 생각했던 게 전진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전진이었던. 그렇습니다. 네네. 자, 전북 부안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은 기억은 제가 이전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부안 지역에 잘 지진이 이렇게 안 나던 지역에서 난다 이게 뭐 특이할 수도 있는데 지진 다발 지역이 아닌 경우에 지진이 발생했다. 그럼 보통 어떻게 이 부분을 평가를 하고 해석을 합니까? 지금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은 특이한 현상은 아니고요. 네. 그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흔히 지진이 발생하고 큰 피해가 없으면은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2016년도 경주 지진, 2017년도 포항 지진은 피해 규모가 커가지고 기억에 남아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잊혀졌지만 기억할 만한 지진들을 나열해 보면은 뭐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78년도에 속리산 지진, 2007년도에 오대산 지진, 네. 2012년도 5월달에 진안 무주 지진, 그다음에 19년도 7월달에 상주 지진, 그다음에 2020년도 10월달에 그 해남 지진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2022년 10월달에 또 괴산 지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부안 지진이 있는데 꽤 많았군요. 제가 좀 많이 까먹고 있었어요. 많이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네네. 제가 나열한 이런 지진들이 지질학적으로는 우리나라에 광주 단층대가 있습니다. 이 광주 단층대를 따라서 그동안 계속 발생해왔던 지진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부안 지진도 사실은 이 광주 단층대 내에 속해 있는 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특이한 현상은 아니고요. 그 전에 그 한반도 동남부 지역, 포항, 경주 지역 여기에서 발생하는 지진들은 주로 양산 단층대라는 다른 단층대에서 발생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요거는 좀 구분을 하셔야 되고 양산 단층, 영남 지방뿐만 아니라 호남 지방 또는 충북 이런 지역을 따라서 네.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지금 뭐 광주 단층대, 양산 단층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 일본 같은 경우는 환태평양 조산대라 그러잖아요. 그거하고는 그렇죠. 우리 지진은 좀 별개 지진입니까? 그거는 좀 별개의 지진이죠. 그 환태평양 조산대는 네. 그 태평양이라는 큰 지각이 있어요. 예. 땅 덩어리죠, 소위 말해서. 그다음에 그 우리는 그 유라시아 대륙이라는 큰 땅 덩어리가 있었죠. 예. 그래서 그 일본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유라시아 그 땅과 태평양이라는 바다가 부딪혀갖고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지진이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주로 이제 유라시아 대륙 내부에서 우리 네. 한반도가 거기에 속해 있으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지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전혀 다른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네. 자, 역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지진으로는 2004년 서남아시아 대지진과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등이 꼽힙니다. 사전에 이제 막을 수는 없다 해도 추후 연구 분석 통해서 비슷한 사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 같은 거 그때 좀 내놓은 게 있었나요? 그 현재 과학기술로는 그 지진 발생을 네. 미리 예측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단지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제 거기를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네네. 아직까지도 그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전조 같은 거는 없어요. 그 이제 지진의 전조랄까. 예. 글쎄요, 요새는 그 지진의 전조도 네. 아직까지 그 과학 영역에서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 향후 이제 요새 그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달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인공지능을 이용하면은 지금보다 나은 선제적 예측과 대응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아까 이제 환태평양 그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일본처럼 이른바 판이 다른 곳, 판이 좀 어떻게 보면 더 클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데서 벌어진 지진과 우리처럼 단층대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기본적으로 규모에서도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 규모에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네네. 이거 이번 충돌대, 그 조산대라고 얘기를 하고 환태평양 화산대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와 같이 그 굉장히 규모가 큰 지역에는 단층들의 길이도 굉장히 길고 깊이도 굉장히 깊고 그래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는데 우리나라는 그와 같은 그런 규모가 아니고 네. 굉장히 작으면서 그 분포 깊이도 굉장히 작아요. 네. 그래서 지진의 규모도 작게 발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기상청은 이번 지진 주요 원인으로 주향이동 단층 운동을 꼽았습니다. 일단 주향이동과 단층. 이거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좀 생소한데요. 어떤 힘이 작용한 결과란 뜻인가요? 그러시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소위 말해서 광주 단층대. 네. 광주 단층대는 북북동 방향으로 이제 발달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대륙에서 오는 응력이 동서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동서 방향의 응력에 북북동 방향의 단층이 놓여 있으니까 이 북북동 방향의 단층이 빗나가게 돼 있어요. 움직일 때 보면은. 네. 그래서 이게 비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이와 같이 비껴서 움직이는 단층을 이제 좀 멋지게 학문적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규향 이동이다, 단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 어디에 단층이 있는지 좀 면밀하게 조사, 연구가 돼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대략적인 방향성은 다 나와 있고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지표 단층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35년도에나 끝난다고 하니까 지켜봐야죠. 그래서 이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수행하는 단층은 지하에 있는 단층이 아니고 주로 이제 지표에 있는 단층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하 연구, 지표 연구 이거는 뭐 당연히 지하 쪽을 연구하고 지표 쪽을 연구하는 겁니까? 어떻게 다른 겁니까? 방식이? 굉장히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진은 지하 심부에서 뭐 10km, 20km 뭐 이런 데서 발생하는데 지표만 연구를 해서는 이게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할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함께 해야 되고 지표 단층만 갖고는 아주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갖고 지하 심부에 어떤 구조가 있느냐. 그래서 그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하면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들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지하 구조 연구하는 게 이제 뭐 비용이나 이런 건 많이 들 거라고 이제 제가 예상은 되는데 또 국내에선 최근 지진 발생 빈도가 늘면서 이와 관련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심층적 지하 구조 연구 그러니까 뭐 시급한 지역이 따로 있습니까? 보시기에 이곳은 좀 필요하다 이런 곳이요. 지금 지하 구조를 좀 해야 될 지역이 우선적으로는 동남부 지역입니다. 동남부 지역이요? 포항, 울산, 부산, 창원 이런 지역이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그 지역이에요, 거기가. 저희가 아까 뭐 경주하고 포항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쪽이네요. 그렇죠. 네네. 예. 근데 거기다가 또 국가 주요 산업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지표 단층 갖고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지하 심부 구조가 어떻게 지금 거기 돼 있고 어떤 심부 구조에 의해서 거기 지진이 자주 발생하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쪽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하 심부 구조를 좀 도출해 내야죠. 그게 굉장히 필요한 작업입니다. 자, 국내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일단은 기상청이 지진이 있었음을 전파합니다. 그다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피해 규모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합니다. 이렇게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지진 발생에 따른 전반적 대응체계 지금 현 대응체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보완한다면 이런 부분은 보완돼야 한다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매우 잘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시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진이 발생한 후에 기상청에서 지금 하시는 일을 보면은 조금 너무 똑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똑같다 무슨 뜻이죠? 예를 들어서 보면 오늘도 지진 발생한 다음에 지진 발생 언제 했고 규모는 얼마고 깊이는 얼마고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 요강 이 정도예요. 근데 앞으로 그 전에도 똑같은 그런 멘트를 하셨고 앞으로도 지진이 발생하면은 이 정도 외에 또 다른 발표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교수님 말씀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좀 미세하지만 이렇게 좀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진만 연구해서 그거를 가지고서 지진이 언제 발생했고 깊이가 얼마고 뭐 규모가 얼마고 이거만 하지 마시고 앞서 말씀드린 지진이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하 심부 구조 여기를 들여다보고 어느 지역에 위험하니까 이 지역은 이런 것들을 좀 기상청에서도 신경을 쓰시고 연구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자, 기상청에서 그런 부분, 세부적인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예. 그렇다면 국내 지진 연구와 재난 대응 방식에 있어서 요런 점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점은 뭐가 있을까요?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네네. 보면은 행안부에서 지표 단층 연구하고 있죠. 네네. 그다음에 기상청에서는 지진 예보를 위한 지진 연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네. 그런데 지진이 실제 발생하는 지하 신부 구조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어느 쪽에서도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게 큰 포인트가 돼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연구 그룹들이 연구 그룹 내에서만 소통을 해요. 다른 연구 그룹, 예를 들어서 지표 단층 연구하는 그룹과 지진 연구하는 그룹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따로따로 놀고 있거든요. 기관이 달라요? 왜냐면 같은 기관이 아니어서 그런가요? 왜 그렇죠? 아니죠. 그렇죠. 다른 기관이죠. 행안부하고 기상청하고는 다른 기관이니까. 일단 부처가 다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로 소통을 못 하고 있는데 이 연구자들끼리는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소통을 해가지고 좀 통합적인 결론을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서 지진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인창 경북대 지구시스템과학부 명예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9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할머니와 둘이 사는 14살 효정이 3살 무렵 부모님의 이혼 후 지금까지 할머니 품에서 자라왔는데요. 기초수급비로 생활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할머니는 손녀딸을 사랑으로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시작된 할머니의 유방암 투병은 효정이의 마음을 점점 더 무겁게만 하는데요. 5번 이상의 대수술과 40번이 넘는 항암 치료. 세상 전부인 할머니가 아파하는 모습을 볼 때면 효정이의 눈물은 멈추질 않습니다. 오늘도 아픈 할머니를 위해 작고 여린 손을 모아 기도하는 효정이. 효정이와 할머니가 행복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곳곳이 더웠습니다. 서울은 오늘 어제보다 높은 31.8도의 낮 최고 기온 보였는데요. 올해 들어 가장 기온이 높았고 정선은 35.9도로 전국에서 가장 기온이 높았습니다. 오늘도 33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른 곳이 많은데요. 당분간 폭염이 지속되겠습니다. 현재 광주, 대구, 울산 등 경상권과 전남권, 경기 용인시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20도 등 전국이 16도에서
25도 분포고요. 밤새 강릉은 25도 이상의 밤 기온을 또 유지하면서 사흘째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 32도, 세종 33, 대전 광주 34, 대구와 구미는 35도, 부산 강릉도 각각 29, 30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이 25도에서 35도로 역시 덥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남부 일부는 소나기가 좀 지나겠고요. 토요일은 중부지방에 가끔 비가,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소나기가 지나면서 주말에 폭염의 기세가 잠깐 꺾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30도 안팎으로 더위는 이어지긴 하겠습니다. 내일 전 권역의 자외선 지수가 오후에 매우 나쁘겠고요. 오존 농도도 좋지 않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경북에는 오존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울산은 내일까지 미세먼지 농도도 좋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8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 광물 공급망과 전력산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있든 없든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 해병대원 특검법 심의를 시작하는 한편 여당을 향해 남은 7개 상임위 구성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의회 독주에 마약을 맞은 것 같다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데 대해 철부지처럼 때를 쓰고 있다면서 용산 방탄국회를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여전히 정치권은 협치보단 정쟁의 골머라는 모양새입니다. 한국 정치권을 향해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국민의힘의 중진이자 잠룡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유승민입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선 22대 국회 개원 직후 모습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22대 국회는 21대 국회보다 더 살벌하고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다소 비관적인 예측을 하셨어요. 그 예측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뭐 그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두 양당 사이에 뭐라 그럴까요? 극단적으로 진영이 갈려가지고 우리 정치가 너무 양극화된 게 현상이고 네. 그런 상태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고 국민의힘은 참패를 했죠. 그 총선의 이 결과대로 국회를 순리대로 운영을 해나가면 되는데 처음부터 민주당은 지금 국회의장 선거부터 시작해서 이 상임위 위원장 문제, 상임위 배정 문제 모든 걸 지금 혼자 그냥 일방적으로 아예 초부터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원래 지금쯤
여야가 총선 결과를 놓고 가장 치열하게 대화하고 어떻게 국회를 앞으로 운영을 하고 구성을 해나갈 거냐를 협의하는 시간이 보통 6월 1 이맘때쯤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다 무시하고 혼자 완전 일방적으로 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총선 민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그걸 가지고 민주당이 총선 민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무리한 과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도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아무리 다수당이 됐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독주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은 민주당이 너무 정말 무리하게 오버를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뻔히 눈앞에 펼쳐질 모습이 민주당의 입법 독주, 그에 따른 대통령의 예. 제2요구권 행사. 이렇게 그게 도돌이표가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매우 높죠. 매우 높고 민주당은 지금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부터 시작해서 21대 국회에서 자기들이 처리 못한 법안들까지 몽땅 그냥 아주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태세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과 여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국회에서 수적으로는 비록 밀리지만 국민들 보시기에 어떤 정치적인 명분 같은 거는 우리가 저는 잃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최상병 특검법 같이 그거는 대통령 본인과 여사 배우자가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대통령 부부 당사자들의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는 좀 무리가 있더라도 야당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을 해버리고 정면 돌파. 그 대신에 정책적인 거지 않습니까? 방송 3법이나 양곡관리법이나 무슨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법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적인 법들은 저는 그거는 옳지 않으면 대통령께서 충분히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문제다. 다만 행사하실 때 왜 이거를 거부할 수밖에 없느냐, 왜 이 법이 잘못됐느냐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좀 납득할 만한 설명 같은 거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해하기는 어쨌든 뭐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처럼 그 대통령 부부 본인에 관련되거나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들은 빨리 전격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건 털고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우리 민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뭐 양곡관리법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은 또 제4, 3차 제2요건을 행사하더라도 그거는 엄밀하게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정책적인 거. 정책적인 거. 경제든 뭐 문화든 방송이든 언론이든 뭐든 정책적인 거는 그거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될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저는 거부권 지금과 같은 국회 구성에서는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다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게 모든 거를 그냥 거부권 행사하는 것 같이 국민들한테 비치면서 국민들께서 제일 좀 뭐라 그럴까요? 불신하는 부분은 결국은 최상병 특검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거든요. 그거는 그 부부 대통령 부부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버리면 저는 지금 이 완전히 헝클어진 이 국정을 돌파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서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이지만요. 그리고 오늘은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또 검찰이 그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를 했어요. 자, 의원께서는 그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범죄자가 정당 대표가 되고 대선 후보가 되는 부끄러운 정치는 끝장내자. 이런 평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냥 경미한 범죄도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에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에 뭐 선거법의 위증교사에 뭐 혐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만 되면 지금 감옥 가야 될 사람 아닙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이 정당의 대표가 되고 저는 뭐 국회의원 후보도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당의 대표가 되고 앞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고 그거는 정말 우리 정치를 너무 후지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든 조국 대표든 법원이 이 문제는 정말 최대한 신속하게 엄정하게 빨리 판결을 내려줘야지 뭔가 우리 정치에 이런 사법 리스크 같은 거를 걷어내는 거 아니냐.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이든 이 정부든 아니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든 저희들한테 만약 그런 불법적인 그것도 아주 심각한 불법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도 당연히 자격 없죠. 정치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범죄 혐의자 내지는 1, 2심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의도에서 그냥 활개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정치가 얼마나 뒤로 퇴보하는 그런 겁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늘 분명하고 이재명 대표도 지금 지난 21대 국회도 지난 한 2년간 보면 이재명 대표 방탄하느라고 민주당이 야당 역할을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21대 국회 가면 지금 더 할 거거든요. 이런 게 저는 우리 정치를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경제 민생 안보를 위해서 진짜 일을 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요소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비슷한 추가 질문을 드리면 이런 분이 이렇게 많은 범죄 혐의 받고 있는 분이 당대표가 돼서도 안 되고 대통령 돼서도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셨고 그동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하느라고 정말 사실상 민생 현안을 말은 하지만 그렇게 챙기지 못했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 어떤 지적이 나오냐면 그 방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법체계를 위협한다 이런 얘기들을 국민의힘에서 강력히 비난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번에 이제 아니죠.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뭐 검사를 예컨대 탄핵을 한다든지 그거는 뭐 불발이 됐지만 판사 선출제 앞으로 얘기도 판사를 탄핵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게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야당이 거대 야당이 판사를 탄핵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는 우리 헌법재판소도 진짜 신속하게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1심, 2심, 3심을 계속 해나가면서 재판을 끌어가지고 3년 뒤에 있을 다음 대선 때까지 어떻게든 확정형이 안 나온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기 위한 그런 일종의 지연전술 아니겠냐. 네. 그렇게 보는데 저는 상권 분립 아닙니까? 우리 민주주의에서 상권 분립에서 사법부의 독립과 양심에 따라 판사들이 판결을 하는 그 부분을 국회에서 정치권이 함부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그것도 탄핵의 사유가 진짜 판사의 불법이나 이런 게 분명치도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건 진짜 말도 안 되죠. 네. 자. 이번에는 이제 관련되는 역시 얘기인데 민주당의 당원 당규 개정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 연임용이다. 대선 직행 맞춤형이다. 이런 비판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유승민 전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유신 독재로 타락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양심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이거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민주당이 당헌 당규를 바꿔가지고 당권 대권 분리 규정 그죠? 1년 전에 그다음에 이 기소 시에 당직이나 이런 직무 정지하는 규정 또 여러 가지 뭐 국회의장이든 여러 가지 선거 당내 선거나 국회 원내 선거에서 당원들 그 뭐 개딸이라고 표현되는 그 당원들의 의사를 더 반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전부 다 이재명 대표가 당에 대한 장악력을 거의 뭐 사당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유신 독재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라는 표현을 쓴 건데 진짜 국민들께서 오히려 시계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의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지금과 같이 비민주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당규 개정을 당대표라는 1인을 위해 가지고 하는 이런 식으로 부끄러운 짓을 하는 거를 저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 문제의식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는 뭐 자기의 어떤 당권 대권 분리 대표 임기와 관련된 거는 이거 하지 마라고 내가 반대했다 그러는데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건 눈 감고 아웅하는 거죠. 그거는. 약속 대련인가요? 아니 저는 뭐 다 짜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재명 대표가 거의 불안해서 그럴 겁니다. 아마. 자기 사법 리스크는 있고 끝까지 대선 때까지 당대표 당권을 놓기 싫고 그래가 무난하게 그냥 쉽게 대선 후보가 되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도 그거는 상당히 소탐 대신 아니냐. 그렇게 당 안에서 절대 권력을 강화한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된들 그런 대선 후보가 과연 본선에서 경쟁에 있겠느냐 의심스럽습니다. 네. 자, 지금 야당의 모든 뭐라 그럴까요? 야당 행위의 모든 그 결집이라 그럴까? 모든 종착역은 뭐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뭐 선출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다 이런데 이제 여러 가지 힘을 모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와중에 자 민주당 쪽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 포함한 개헌 카드 꺼낼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22대 국회에서 개헌론 적극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대통령 임기하고 연관시켜서 임기 단축을 겨냥해서 개헌론을 이야기하는 데는 저는 명백하게 반대합니다. 우리 당에서도 뭐 누군가요? 나경원 의원이 임기 단축을 뭐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소리를 하던데 저는 지금까지 최상병 특검법, 최상병 사건이나 그 네. 수사 외압 의혹이나 이런 사건에 보면 대통령께서 지난 2년간 국정의 정책이든 정치든 또 도덕 윤리적인 문제든 잘못하신 게 분명히 있죠. 국민들 다 알고 그래서 우리 총선 참패한 거 아닙니까? 잘못하신 거 있는데 탄핵이란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고 임기 단축이란 말을 할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분명한 불법이 지금 드러난 게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다 아직은. 그래서 지금 왜 임기 단축 이야기를 벌써 꺼내느냐. 개헌이라는 거는 그거는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87년에 만든 헌법으로 지금 37년입니까? 그 긴 시간을 왔는데 87년에 우리가 민주화를 하면서 만든 지금의 헌법, 현행 헌법에 저는 국민의 기본권이 됐든 경제가 됐든 삼권 분립이 됐든 대통령 어떤 권력 구조가 됐든 저는 고칠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려면 본격적으로 헌법을 어떻게 개정할 건지에 대해서 여야가 또 우리 시민들도 참여하고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저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그런 개헌을 가지고 개헌을 하려면 우리가 뭐 정치를 개혁하고 진짜 나라가 잘 되기 위한 개헌을 하는 거지 그냥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이나 3년 반으로 단축시켜 가지고 끌어내리기 위한 개헌을 한다? 그거는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건 뭐 그렇게 할 이유가 지금 뭐냐. 그냥 단순히 지지도가 21% 지지도가 낮아가지고 그러냐. 그거는 지금은 저는 전 국민적인 설득력은 없는 이야기고 민주당이 걸핏하면 지금 탄핵 이야기를 함부로 꺼내는데 저는 그거는 민주당이 총선 압승 이후에 뭐라 할까요.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 방탄이나 사법 리스크를 막으려는 것도 그렇고 지금 개헌 이야기도 그렇고 모든 게 민주당이 굉장히 오만의 극치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만한 권력은 늘 국민 심판을 받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정점에 있는데 저렇게 오만하게 계속 가면 국회도 막 일방적으로 막 하고요. 저렇게 가면 저는 국민 심판이 분명히 언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9285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의원님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뭐라고 평가했냐면 저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승민 전 의원 말씀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말씀 주셨고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예. 의원님은 국회 국방위원장도 지냈습니다. 때문에 경제 전문가뿐 아니라 안보 분야 전문가로도 꼽힙니다. 최근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군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정말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제가요 2015년에 목함질의 사건이 있어 우리 하사관 두 분이 다리가 절단되고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확성기 재개라는 걸 했는데 그 대북 확성기라는 게 북한이 싫어하는 건 분명해요. 네.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휴전선에서 확성기 틀면 그게 소리가 분명하게 들릴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한 뭐 10km 정도 더 간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 정도로 본다면요. 근데 오물풍선이 지금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뭐 수도 없이 전국 곳곳에 떨어지고 수도권의 인구 밀집 지역에 특히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오물풍선 안에 쓰레기가 들고 오물이 들었다고 이제까지는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진짜. 근데 그 풍선에 만약 무슨 뭐 살인가스나 탄저균이나 아니면 무슨 뭐 급조된 뭐 어떤 폭발물이나 만약 이런 게 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게 일산에 강남에 양재에 어디 뭐 부산에까지 뭐 경남에까지 막 떨어지는데 혼란. 떨어져 가지고 만약 그런 사고가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불과 1년 한 반 정도밖에 안 됐죠. 2022년 12월에 북한에 그 드론 무인기가 5대 넘어와 가지고 4대는 서해안으로 가고 한 대가 용산함까지 왔다 갔잖아요. 대통령실 앞에까지.
그때 우리가 드론 작전 사령부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네. 그 제가 이거는 휴전선에서 넘어오자마자 우물풍선을 격추시키라. 그래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군에서는 합참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게 거기서 격추시키면 탄환이 포탄이 잘못하면 북한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네. 유탄이 민가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폭발물이 갑자기 흩어져 가지고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본다 그러는데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그게 우리 인구 밀집 지역에 지금 서울, 인천, 경기에 여기 떨어지면 그러면 그 피해 안 봅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는 무슨 풍선 하나 내려왔는데 무슨 F-15K 전투기를 띄우라. 무슨 뭐 발칸포 대공포를 마구 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드론이라는 무기도 있고 우리도 무인 항공기가 있고요. 또 레이저 이 레이저 거는 뭐 개발 중이고 곧 상용화 전력화가 되고요. 그렇게 되는 수단들이 우리 헬기도 있고 그런 수단들이 있으면 아니 휴전선에서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자마자 우리 영공항이고 우리 영토 아닙니까? 네. 거기 인구가 그래도 비교적 훨씬 인구 밀도가 낮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격추를 시켜서 떨어뜨려야죠. 그건 당연히. 그게 오히려 저는 대북 확성기 트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의견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도 국방에 오래 있었습니다만 우리 군하고 경찰이 이런 소리 하잖아요. 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거 오물풍선 아무 피해 없어요 이러잖아요. 저는 이게 유비무환도 아니고 이게 뭐지? 이게 너무 아니라고 한심한 그런 군과 경찰의 모습을 보고 제가 좀 듣기 싫은 소리 좀 한 거죠. 네. 자, 조금 전에 유승민 전 의원이 언급했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한 자체 조사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괜히 숫자를 이야기해서 시간을 잡아먹었습니다. 잠시 한숨 돌리고 가시는 시간이었고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동해 석유 가스 시추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경제성 측면에서 볼 때 도전해볼 만한 과제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요. 그 경제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죠. 네. 저는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이렇게 좋아하시고 좀 흥분을 하셔서 본인이 직접 발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안에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있을 수 있다. 최대한 잡아서 그거는 외국에 돈 받고 그냥 자문해 준 한 컨설턴트 이야기일 뿐이고 동해안에 석유와 가스가 있다라는 거는 옛날부터 나왔던 이야기고 포항 앞바다 가면 실제로 지금도 뭐 천연가스가 나오고 그럽니다. 다만 경제성이라는 거는 매장량이 풍부해야 되고 그거를 시추해서 개발해서 실제 사용을 하는데 상용화를 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이익이 훨씬 커야 경제성이 있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포항 앞바다에 동해 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140이 아니라 뭐 한 1,400억 배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우리 국민들 다 그렇게 바랄 겁니다. 다만 그거를 왜 이런 타이밍에 대통령께서 아직 경제성이 입증이 안 됐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냐. 그래서 오히려 이게 정부에 대한 어떤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이런 차원에서는 이게 플러스가 될까 싶은 걱정이 있고요. 그거는 우리 산자부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뭐 2,200조 원의 가치가 있다. 이런 이야기 그렇게 쉽게 경솔하게 함부로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추를 해서 한번 들여다볼 그런 가치는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이거하고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이 남쪽으로 저 밑에 칠광구가 있습니다. 칠광구에 우리가 그게 옛날에 대륙봉으로 하는 거하고 200K리 하는 거하고 이게 이제 누구의 바다냐 누구의 영해냐 이게 좀 그동안 해양 재판에서 좀 바뀌었는데요. 근데 칠광구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전부터 일본하고 한일 공동개발 협정이라는 걸 맺었습니다. 그게 2025년 내년 6월에 가면 일본이 그걸 일방적으로 지금 취소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취소를 해버리면 일본이 그 칠광구 상당 부분이 일본의 차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걸 가지고 일본하고 중국이 뭐 이렇게 적당히 둘이가 나눠버리고 우리 한국이 그동안 거기에 대륙봉 그 칠광구를 개발해 놓은 우리 한국이 거기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패싱당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해안 가지고 그렇게 좀 기대를 갖는 것도 좋고 시추하는 것도 좋은데요. 저는 7광구 이거를 일본하고 지금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일본하고 이렇게 대통령께서 기시다 총리하고 사이 좋을 때 이런 문제 해결하라고 사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문제 좀 해결을 일본이 좋다. 한국하고 계속 공동 개발하겠다. 그 협정을 이렇게 연장을 하겠다. 이런 좀 합의를 정치적으로 국가 지도자들 사이에 도출할 수 있도록 거기에 오히려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부터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23일 열릴 예정입니다. 전당대회 출마 마음 정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고민 중이세요? 아직 못 정했습니다. 못 정하셨어요? 예. 저도 너무 늦기 전에 제 결심을 밝힐 거고요. 네. 고민을 충분히 했고 깊이 생각을 했고 당에서 오늘도 보니까 무슨 민심을 20% 하느냐 30% 하느냐 가지고 아직도 경론만 벌리고 그거 하나 결론을 못 내고 있던데 제가 제일 중시하는 건 이런 겁니다. 네.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08석을 얻고 야당한테 192석을 뺏기는 진짜 역대급 참패를 한 상황 아닙니까? 그 이후에 지금 2달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과 국민의힘 사람들 우리는 이 총선 참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우리 지방선거 대선 앞으로 계속 보수 정당 제일 큰 보수 정당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 총선 참패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어떤 변화를 지금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절박한 위기의식과 그게 전당대회 의미이기도 하죠. 예, 네. 변화를 진짜 해야 되겠다. 그냥 말로만 하는 변화가 아니라 진짜 당정 관계부터 우리의 국정 기조, 우리의 정책 이런 모든 거 확 정말 뜯어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 구성원들이 지금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면 108석 돼도 좋으니까 그냥 국회의원 되신 분들은 그냥 웃고 다니고 이제까지 윤석열 정권 여당은 그냥 이제까지 지난 2년간 잘못해왔는데 이제까지 해오던 대로 만약 앞으로 3년을 계속한다? 이래가지고 무슨 우리 보수 정치 보수 정당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그런 진정한 변화를 우리가 할 행동, 의지가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전당대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상황을 이렇게 분위기를 보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지금 당 돌아가는 거나 지난 연찬회에서 대통령 어퍼컷하고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그러고 108석도 큰 숫자다 그러고 이런 말 하는 거 보고 이 도대체 이 당이 변화, 혁신 이런 거를 정말 하고자 하는 그런 좀 처절한 의지가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우리 당의 구성원들이 우리 당의 주인이니까요. 당원들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 보수 정치는 진짜 망하는데 라고 저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데 우리 다른 식구들이 그런 위기의식이 없다면 이거는 정말 허공에다 대고 외쳐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점을 제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그게 아니함입니까? 패배주의입니까? 그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 패배주의보다는 아니함 같아요. 아니함 같아요. 예, 아니함 같고 위기인데 엄청난 위기인데 위기를 못 느끼는 거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안보 불감증 이런 거 이야기하듯이 정당으로서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에도 위기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이제 주로 영남에 기반한 무슨 작은 정당, 지역 정당으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어떤 선거든 인구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제가 늘 중수층이라고 표현하는데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 여기 특히 수도권에서 앞으로 우리가 승리할 그런 길을 찾아내지 않으면 그거는 앞으로 선거 때 판판이 질 겁니다. 저는 그런 변화 개혁을 하자는 건데 그걸 늘 일관되게 주장해 왔는데 당에서 개혁하기 싫다면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점을 제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이 이제 뭐 오늘 전당대회 적용할 당원 당규 개정안 이제 발표했습니다. 단일 지도 체제 유지하고 이제 일반 여론조사 반영하는 20% 30% 갖고 서로 좀 이제 그 얘기가 있나 봐요. 방향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세요? 그 1년 몇 개월 전에 대통령이 한 말씀 하셔가지고 당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며칠 만에 방망이 뚝딱 두드려가지고 당원 100%. 그 뭐 그때 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전대룰을 만든 건데요. 근데 당원 100%라는 그런 전당대회 룰 자체가 그 말이 안 됐던 거고 그 이후에 저는 당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7대 3이냐 8대 2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데 저는 정말 어이가 없는 게 그게 싸울 일입니까? 20%고 30%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차피 유승민이 당대표가 되면 그러면 민주당이 제일 만만하게 생각하니까 예? 그래서 유승민을 찍어주니까 예? 역선택을 방지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민주당은 오히려 제가 당대표 되는 걸 제일 무서워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이 어떤 특정인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당대표도 마찬가지고 어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뭐 룰을 바꾸고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무슨 이런저런 이상한 아이디어들을 내고 이런 거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 네. 국민들 보기에 뭐가 가장 공정한 원칙인지 그것만 가지고 가면 되지. 지금 오늘까지도 오늘 발표한다 그래 놓고 말씀하신 대로 민심을 그것도 역선택 방지가 포함된 민심을 20% 하느냐 30% 하느냐 가지고 결론도 못 내리고 있는 이 국민의힘의 모습이 좀 한심하지 않습니까? 자, 요 이제 대목에서 문자 하나 읽고 가겠습니다. 9344님, 예. 유승민 전 의원님 자주 방송에 출연하면 좋겠습니다. 정치인의 균형 있는 합리적 발언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말씀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자, 차기 당대표 수행해야 할 과제 중 이제 사람들이 많이 중요하다 그러는 게 대통령실과의 관계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정립해야 한다고 보세요? 당정 관계는 수평으로 가야죠. 당정 관계는 물론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지만 대통령은 이제 임기 끝나면 이제 집에 가실 뿐이고 네. 우리 당은 계속 존재해서 앞으로 계속 선거를 치르고 계속 국회의원이고 대통령 후보를 계속 내야 될 당이기 때문에 네. 저는 당이 대통령이 잘하는 거는 당연히 똘똘 뭉쳐서 뒷받침해 주는 거 여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난 2년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러 정책이고 정치고 여러 잘못한 게 있거든요. 그게 국민이 심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당이라도 중심을 잡아가지고 정확한 민심을 대통령한테 전달하고 그게 인사든 정책이든 잘못된 거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서 잘못을 바로잡는 그런 역할을 우리 당이 지난 2년간 보여줬더라면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그렇게 참패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말한 수평적 관계는 누가 뭐 위에 올라가고 이런 관계라기보다 여당이니까 당연히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죠. 그러니까 이 정권의 성공과 운명을 같이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잘 하도록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감시하고 옆에서 민심을 전달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거는 여당이 당연히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그런 걸 여당이 잘할 때는 오히려 야당하고도 대화하고 합의를 해내기도 저는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역할을 지난 2년간 비대위고 아니면 대통령이 찍어서 만든 당대표가 간에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당정 관계가 기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 기조에 대해서도 지난 2년간 계획이 잘 됐냐. 연금 개혁, 교육, 노동, 인구 문제 계획이 잘 됐냐. 없으면 잘 안 됐으면 지금 반성하고 당이 개혁을 잘하도록 정책을 잘하도록 저는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그런 여당이 되면 저는 그게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한테도 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국정 지지율 반등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당연하죠. 네. 왜 당이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찍소리 못하고 거수기 역할만 하고 마치 당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의 무슨 뭐 하수인 하인 비슷하게 보이는 이런 식의 여당을 운영해가지고는 저는 국민 신뢰 못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대통령께서도 내가
그동안 여당에 대한 그립이 장악력이 얼마나 세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께서도 내가 이거 그립을 장악을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국정이 성공하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여당을 적절히 야당과 대통령 사이에 여당이 있고 네. 여당은 늘 우리를 더 많은 국민들께서 지지할 수 있도록 당을 바꾸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여당이니까 그런 여당의 역할을 대통령께서도 이제는 인정을 해 주시고 네.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최근에 그 국정기조 변화에 강조해 주셨고요. 최근에 대통령이 좀 소통 행보는 좀 그 이전과는 다르게 하려고 좀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당 안에도 여러 분들을 만나고 또 이재명 대표까지 만난 거 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만나고 뭐 뒷이야기가 이상한 이야기 나온 거는 전부 비판받을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께서 저같이 지난 2년 동안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쓴소리 열심히 한 사람도 좀 연락하셔가지고 만나고 이야기도 좀 듣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자, 지금 저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1248님. 여당과 대통령실 소통이 중요합니다. 함께 국민 의중을 잘 살펴야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하셨고요. 네. 김건재님께서는 저녁 먹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저는 군생활 30년 하고 퇴역했습니다. 유전 의원님의 사고에 공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자, 지금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 아까 우리가 지지율 반등 먼저 말씀하시죠. 하실 아닙니다. 말씀. 방금 34년 군 생활하고 예. 전역하셨다는 분. 그분께서 최근에 우리 오물풍선 사건이나 최상병 사건이나 이런 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어떤 걱정을 하실까 굉장히 좀 뭐 이렇게 이야기는 못 들었지만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그 생각을 하셨군요. 예. 우리가 방금 전에 지지율 반등하지 않는 이유 이제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게 뭐 아까 우리가 뭐 국민의 마음 뭐 최상병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물가를 포함한 전반적 경제 상황이 또 전제에 깔려 있지 않나 싶어요. 예, 그래서 예. 경제 전문가로서 정책 전문가로서 어떤 정책적 방안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세요? 물가는 뭐 전 세계가 그랬던 건 사실이고요. 우리도 코로나 위기 때 한 3년 정도 재정이고 통화량이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물가가 올랐던 거 사실이고요. 네. 지금도 고금리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 맞는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저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라는 게 이게 너무나 무서운 게 명목 임금, 명목 소득은 오르지가 않고 물가만 오르면 정말 죽어나는 거는 빈곤층, 서민층이거든요. 그래서 물가 문제는 굉장히 겁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안정시키는 거는 어느 정권이나 이거는 뭐 경제 정책 중에 넘버원 목표고요. 그거 말고도 저는 경제 정책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무슨 우리 기업의 밸류업 정책이라 그래서 이런 것도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주가를 움직임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뭔가 재벌 대기업들한테 뭔가가 이렇게 아직 시원하게 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보기에 한국 기업들도 완전 지배구조가 바뀌는구나. 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뭐 경제정책은 수도 없이 할 이야기가 많지만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거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급격하게 올랐던 집값이 네. 처음에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정부가 뭐 특례 보금자리론이다 뭐 여러 가지 막 만들어가지고 이 떨어지는 집값을 자꾸 떠받치는 정책들을 해왔어요. 저는 그거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집 있는 사람들이야 자기 집이 갑자기 뭐 10억에서 15억, 20억을 올라가면 좋겠죠. 근데 많은 젊은 사람들, 수많은 서민들은 집값, 전세값, 월세값 올라가는 게 이게 진짜 큰 부담입니다. 그건 저출산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 초반에 집값이 밑으로 떨어질 때 그거를 더 떨어지도록 오히려 촉진하는 정책을 폈어야 된다. 그거를 자꾸 떠받치려고 그러고 건설회사 부도 날까 봐 겁나가지고 저는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건설회사가 좀 부도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집값이 충분히 떨어지는 게 그게 오히려 훨씬 튼튼한 경제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도 자꾸 오늘 또 보니까 가계부채 중에 주택담보대출이 지난달 엄청나게 늘었더라고요. 네. 5조 원 이상 늘었어요. 그전엔 4조 원 이상 늘고요. 주택담보대출이 늘면요.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요. 이 고금리에도 그렇게 주택담보대출이 느는 거 보면 그거는 부동산이 지금 또 꿈틀거리고 올라가려고 저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이거 집값 문제 굉장히 좀 심각하게 보고 좀 정부가 정책의 기조를 부동산은 윤석열 정부 한에서는 계속 집값이 내려가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모든 세금이든 규제든 네. 대출 문제든 정책을 하겠다. 이런 좀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늦었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질문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중에 하나만 골라서 질문 드릴게요. 4927님. 정부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의료인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속 시원한 해결책이나 좋은 의견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시간 관계상 좀 간략하게 좀 한번 정리해 주세요. 1,500명 이상 네. 그 정원이 늘어가지고 의대 정원님 4,500명 이상으로 가잖아요. 네. 이미 그거는 정해져 버렸잖아요. 그 전에 저는 그 정원을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전공의들을 설득을 했어야 한다는 생각인데 이거는 이미 늦은 이야기고 지금이라도 저는 전공의들을 최대한 설득해가지고 병원으로 특히 대형 종합 상급병원의 제일 지금 문제 아닙니까? 네. 그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는 마치 의대 정원이 내년께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는 사직서 수리하고 돌아온 사람만 받고 이런 식으로 나갈 게 아니라 이거는 국민들께서도 이 이슈 끝났나 그러지만 집안에 환자가 있는 가족들은 이건 진짜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 서울대 병원이고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고 지금 곧 문 닫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고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양보할 거는 좀 대폭 양보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 잘못되면요. 전부 다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건강보험 펑크나면 그건 무슨 수로 메꿀 겁니까? 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으로 갈게요. 아까 말씀하시기에 전당대회 출마는 늦기 전에 결심할 예정이다. 요 말씀을 하셨고요. 그거보다 좀 더 큰 틀에서 한국 정치를 위해서 어떤 역할 앞으로 고민하고 계신지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정치가 잘 되면 나라가 잘 되고요. 정치가 지금과 같이 잘못되면 대한민국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제정책, 안보정책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정치를 뜯어 바꾸는 겁니다. 우리 정치가 이대로 가면요. 여야가 5년마다 대통령 바뀌고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투쟁하고 아무 생산적인 건 하나도 없고 맨 야당 대표는 그냥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러고 또 대통령은 자기 자신이 무슨 최상병 특검 때문에 그러고 김건희 여사 특검 때문에 그러고 이런 식으로 가면 저는 대한민국은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 그 정치를 하려면 정치부터 뜯어 고쳐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한 개헌이 됐던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이 됐던 그걸 하기 위한 입법이라면 뭐든지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당분간은 지금 야당과 지금 여당으로 당분간은 그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제일 걱정입니다. 정치를 뜯어 고치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고속도로 퇴근 정체 속 돌발 구간 자리합니다. 남해고속도로 이지선 서부산 방향 가락나들목 진입로 광장부에 화물차 사고가 났습니다. 일대 혼잡한 모습이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서안산 일대로 속도가 더디고 호법분기점 3차로에 승용차 사고 나서 처리 중입니다. 반대 인천 가는 길 정체 있습니다. 용인휴게소에서 부곡 사이 17km 밀리고요. 군포와 군자 분기점부터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석수 3차로에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여파로 산막부터 밀리고요. 지나서 서창에서 문막 사이 5km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과 기흥 또 신갈 분기점에 각각 교통량이 많습니다. 이후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에서 팔탄 분기점까지
비봉에서 용담터널까지 정체입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도 조암에서 남한산까지 교통량이 많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은 하남에서 구리 남양주 요금소까지 정체. 같은 방향 경기 서쪽에서는 자유로에서 송내까지 흐름 답답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알면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법이 된 성배. 법지식 잔액 꽉꽉 채워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입니다. 강력팀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박성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예, 법이 가득 든 성배 박성배입니다. 타이밍이 살짝 겹쳤네. 예, 예. 뭐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자,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오던 유튜버 결국 경찰이 유튜버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한다고요. 관련된 고소와 진정이 이어지고 있어서 경찰 입장에서도 수사는 불가피합니다. 이 네. 사건과 관련해서 이 고소장과 진정서가 16건 정도가 접수됐다고 하고 아마 추정컨대는 이어서 진정서와 고소장이 추가로 접수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중에는 이 가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지목돼서 고소한 사람도 있고 이 가해자 여자친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상이 공개돼서 고소한 건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고소 사건, 진정 사건 하나하나 유무죄 여부를 한 건 한 건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이 고소 대상 즉 피고소인은 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이 영상을 퍼나른 또 다른 유튜버 그리고 댓글을 단 네티즌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고소인들 중에 당시 사건의 가해자가 아니었는데 잘못 지목된 사람도 있고 또 실제 가해자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이 사건 기본적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또는 진정이 제기된 상황인데 네. 일부는 실제로 가해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가해자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최근 가해자로 지목된 조모 씨가 본인의 결백을 호소하면서 이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범죄 수사 경력 자료를 공개하기까지 했는데 당시 밀양 성폭행 사건으로 미성년자다 보니 전체가 네.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만약 형사처벌에까지 이르렀다면 범죄 경력 자료에 조회가 남게 되지만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았으므로 범죄 경력 자료에는 관련 자료가 남지 않게 되고 대신에 미성년자로서 수사를 받게 되면 수사 경력 자료에는 그 자료가 남게 됩니다. 이 조모 씨는 수사 경력 자료까지 제시하면서 전혀 조사를 받은 흔적이 없지 않는가. 나는 네. 이 가해자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20년 전에 가해자들과 같은 학교에 다녔을 뿐인데 범죄에 가담한 것처럼 낙인이 찍혔고 그로 인해서 회사에서는 대기 발령을 받았다는 주장인데 아마 실제 가해자가 아닌 사람 아마 명예훼손 여부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사적인 영역의 제재라서 논란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거 이제 현행법상 불법이 아닐까 싶은데 그리고 명예훼손이 성립을 하나요? 이런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일단은 네네. 경찰이 이와 같은 사건이 접수되면 관련 사이트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특정 유튜버가 관련된 공개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 유튜버의 주거지나 직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고 굳이 압수수색을 하는 이유는 관련된 자료를 공개할 때 그 자료의 출처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사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부분은 유튜버에게도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압수수색이 진행될 것 같은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만약 가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폭로되었다면 허위의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네. 바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다만 가해자를 공개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역시 명예훼손인데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공의 이익과 사생활 보호 어느 쪽에 더 가중치를 두어야 하는가 비교 형량을 해야 하는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디지털 교도소 사건이나 배드파더스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인정되었던 이유는 사실 여부의 다툼이 있거나 사실 여부의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개인적인 정보 예를 들어서 직장명이나 전화번호까지 공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유죄 판결이 선고됐었거든요. 네. 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이 공개되는 형태가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 이 가해자의 신상을 온전히 공개함으로써 본인의 일상생활과 업무에 지장을 주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사실 적시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사적 보복의 감정이 더 농후하다고 보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면 처벌하지 못하는 때도 있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또 공공의 이익이 뭐 어떤 부분이라는 거 말씀도 좀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공공의 이익 뭡니까 공공의 이익? 공공의 이익은 사회 전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일부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관련된 사실을 오픈하였을 때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네. 이 공공의 이익이 적용되려면 그 전제 사실로서 허위 사실이 아니어야 합니다. 사실인데 물론 누군가의 명예를 침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사실을 오픈함으로써 네. 더 큰 집단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취지가 공공의 이익인데 이 공공의 이익은 비교 형량의 문제로서 일부 사적인 감정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주된 쪽에 더 무게가 가 있나 이런 걸 네. 보는 거예요? 주된 동기가 본인의 사적 이익이나 보복 감정에서 반로된 것이라면 이때는 공공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에서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은 공공의 이익을 항변 사유로 삼기 마련인데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한다든가 결국 누군가의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우선된다는 판단에 이르게 된다면 이때는 공공의 이익이 부정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군요. 자, 피해자 동의 없이 피해자의 목소리, 당시 사건의 판결문도 공개했습니다. 이것도 불법적 요소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형사처벌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일단 네. 주된 이 공개를 감행하고 있는 유튜버가 니은 유튜버와 피읍 유튜버 두 명이 있는데 네. 니은 유튜버와 관련해서 피해자 측이 신상 공개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고 피읍 유튜버와 관련해서도 7개월 전에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 사실을 알리고 판결문을 공개한 바가 있지만 7개월 이후에야 영상을 업로드하기 시작했었고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삭제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의사와 모두 반대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삭제 안 된 상태예요? 그 피업 유튜버는 삭제를 다 했습니다. 결국은 공론화 되면서 이 성폭력 특별법에는 누구든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만한 사항을 인쇄물 방송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네. 이 인적 사항을 특정할 만한 부분이 있었는지 나아가서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형사처벌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사유로는 삼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 유튜버에 대해서 법률 위반 여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튜브라는 플랫폼의 책임은 과연 없을까? 다시 말해서 신상이 공개된 사람들이나 이 사건 피해자가 유튜브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같은 거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네. 나아가서 이 방심위가 니은 유튜브 채널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4개의 영상에 대해서 오는 13일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방통위는 음란물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정보가 유통될 때에는 방송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에 대해서도 규제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게시물 삭제나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앞서 방심위가 지난달 13일에도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서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하자마자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는 그 자료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업체인 구글에서는 한동안 접속이 가능했었는데 이 유튜버는 구글이 운영하는 업체이죠. 오는 13일에 이 니은 유튜버 채널의 이 영상 4건에 대해서 심의가 진행돼서 접속 차단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접속 차단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의문이긴 합니다. 방심위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달에 디지털 교도소 심의를 진행한 이후에도 구글 담당자와 의사연락을 취하면서 결국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접속 차단 조치가 이루어졌고 구글 담당자에게 선제적인 자율규제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구글 담당자도 호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는데 이 사건에서 실제로 심의가 진행돼 접속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고 구글 측의 즉각적인 협조가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신상 폭로식의 사적 제재 인터넷 공간에서 사실 심심찮게 벌어진 일이잖아요. 네네네. 법률 전문가로서 이런 일들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한번 정리해 주세요. 이 부분은 법적 제도의 변화와 국민적 인식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2004년에 벌어진 일인데 당시의 법과 현재의 법은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의 법 제도 기준에 비춰보면 당시의 형사처벌 형량도 지나치게 낮았고 수사의 관행도 지나치게 후진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식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현 시점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이 사건에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보여집니다. 당시에는 2차 가해도 횡행했는데 이와 같은 2차 가해가 현 시점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법 제도와 국민의 인식 투 트랙에서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크다. 우리 사건이 이 사건을 계기로 발전해 왔다는 것을 방증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 살펴볼게요.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에 여러 차례 변호사가 불출석해서 패소하게 된 권경애 변호사. 자신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습니다. 변호사가 재판에 가지 않아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소송이 취소된 사례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 피해 유족에게 5천만 원 배상해라 이런 결론이 나왔죠. 권경애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도 짤막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권경애 변호사는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알려져 있고 네. 이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가 숨진 딸을 대신해서 어머니 이 씨가 서울시 교육감 학교 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소송을 권 변호사가 대리해서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일부 학교 폭력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승소를 하고 나머지는 패소를 했는데 2심에 이르러서 권 변호사가 3차례 법원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3차례에 걸쳐서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상소 각하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상소 각하 처분이 이루어졌고 더 나아가서는 1심에서 승소한 가해 학생 부모에 대해서도 2심에서는 그 결론이 뒤바뀌어서 패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판결이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 송달로부터 2주가 경과했음을 알리지 않음으로 해서 상고를 하지 못했고 상고를 하지 못해 이 판결을 더 이상 다투지 못한 채 패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불성실한 변론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소송을 제기했는데 어제 법원이 이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네. 유족 입장은 어땠습니까? 유족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족하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결이라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유족 측 주장에 따르면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그리고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를 상대로도 소를 제기했는데 후자 2명 즉 대표 변호사와 구성원 변호사에 대해서는 패소 판결이 선고됐다. 그리고 이 판결에서 소송 비용 부담을 자신이 75% 네. 피고 측이 25%를 부담하라는 판결이 선고됐는데 상당히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마 추정컨대는 재판부가 2억 원을 청구했는데 5천만 원이 인정되었으니 통상은 인용된 비율만큼 소송 비용 분담액을 정하기 마련입니다. 2억 원 중에서 5천만 원만 인용되는 사건이다 보니까 25%만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당시 변협에서 정직 1년 징계 내렸는데 이게 올해 8월로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변호사 일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정직 1년 징계 시효가 다 지나면 변호사 네. 일을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아마 당사자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경한 징계라고 보여지고 네. 변호사된 입장에서도 이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왜 그랬을까 상당히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 1년은 통상 변호사 업계에서 중징계로 일컬어지는 징계 수준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이 든 성배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4월 중국으로 돌아간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 2개월 만인 오늘 드디어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건강 이상 없이 순조롭게 적응하고 있다는데요. 푸바오의 앞날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끝곡으로 칼 더글라스의 쿵푸 파이팅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